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이 곧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최종 진술을 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지윤 기자,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시작됐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릴레이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요, 오후 5시 20분쯤부터 약 2시간 예정으로 종합 변론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이 끝나면요,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약 15분 정도 발언을 할 예정이고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약 40분에 걸쳐서요, 직접 준비한 최후 진술을 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까지도 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최후 진술 내용을 다듬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6분쯤 이곳 헌재에 도착했지만요. 국회와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최후 진술을 계속해서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탄핵 심판에서 주장했던 것처럼요,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인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점을 역설할 걸로 보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등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할 전망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서는요,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대내외 현실을 거론하면서 탄핵 기각 결정을 호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들고 나온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서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변론에 대비해 250장 분량의 PPT를 준비한 대통령 대리인단. 야당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왔다며 줄탄핵,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짜 투표용지가 무한 제조가 가능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구멍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과 함께 내란몰이, 탄핵 공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장원의 진술은 계속하여 변하고 있고 도대체 이 메모가 어디서 작성됐는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도 방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탄핵 인용이 정당화될 중대한 위헌 위법이 없었다며 헌재의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최종 변론에 나선 국회 탄핵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인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용기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변호사 9명이 2시간 가까이 릴레이 변론을 한 국회 대리인단.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독재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꾸라지 법비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야당과 국회의 반국가적 행위들이 계엄을 선포할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이 폭행당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강도범이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헌법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사과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구자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경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 들어옵니다. 대통령 최후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헌재를 찾은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헌재 방청에 동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 변론에 사과와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평과 전국의 불안정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진솔한 그런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된다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임기 단축을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좀 넣어서 해주면은 국민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민주당은 최후 변론만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라며 지도부가 일제히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며 그날의 지시를 모두 부정하는 행위는 정파를 떠나 사람의 도의를 저버린 갑자기 개과천선할 사람도 아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야당 탓이나 할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며 헌재의 인용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절 집회의 총결 집회, 마지막 여론전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모레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8인 체제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지난 3일 선고하려다가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잡으면서 선고가 미뤄진 겁니다. 모레 헌재가 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최대행을 향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할 수 없는데 오늘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해왔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라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충실히 움직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면 탄핵 심판은 마무리되고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결정하는 선고 절차만 남게 됩니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고일은 과연 언제로 정해질까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사흘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이틀 전 선고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도 선고일에 임박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고 결정문이 사실상 완성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내일부터 거의 매일 평일을 열 걸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된 결정문 초안을 갖고 재판관들이 토론을 벌인 뒤 일종의 표결 절차인 평결을 통해 다수 의견이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 쪽이라면 선고날 발표할 결정문 작성을 맡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거나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아도 별도 의견이 있다면 결정문에 따로 기재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선고 기일이 최종 변론에서 최대 2주 안에 잡혔던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11일 전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최후 진술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 이건데 곧 최후 진술 시작되는 겁니까? 네,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회 발언이 끝나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시작합니다. 약 40분 길이로 알려진 최후 진술.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접견하고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진술 문구 하나하나까지 직접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우선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한 방어 논리인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이 담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계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를 향해선 대통령으로서 직무 복귀를 시켜달란 호소가 들어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거취를 두고 여권 등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언급이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전현직을 떠나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파면 여부를 놓고 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남기는 첫 사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8명 재판관 중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굳힌 재판관에겐 최후 진술의 영향력 그리 크지 않겠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재판관이 있다면 윤 대통령 호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오늘 최후 진술이 국민들에게 이 발언 모습과 육성이 공개되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9차례 탄핵 심판에 참석해 비상계엄 불가피성과 야당 폭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호소했는데요. 탄핵 심판이 끝나면 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데 이 재판은 탄핵 심판처럼 영상이나 음성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국민과 여론에 대통령이 직접 호소할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호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바꿀 수도 있다. 오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 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재판관들은 당장 내일부터 선고 직전까지 매일 재판관 8명 모두 참석하는 평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헌재는 그간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 이 두 가지 버전의 결정문을 놓고 재판관들의 내부 토론을 하게 되고요. 재판관들의 내부 토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 투표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건데요. 다르게 말하면 기각 의견이 재판관이 2명 이하면 파면이 되는 거고 3명 이상이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진행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마지막 기회. 그러면 언제쯤 선고가 날까요? 네, 오늘 최종 변론일부터 약 2주 뒤인 3월 11일 전후로 선고일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전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이 2주 안에 내려질 헌재의 결정, 온 나라가 숨죽이며 기다리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교량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교량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건설 중인 교량 아래를 지나갑니다. 벼란간 위쪽에서 교량 상판이 차례로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운전자는 갓길에 차량을 세웁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변을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찰나에 이제 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소리가 굉음이 들리면서 막 진동이 막 발생하더라고요, 차에.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49분쯤.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경기와 충청 지역 119 특수구조대와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하신 분 4분, 중상자 5분, 경상자 1분 수정하겠습니다. 외국인, 중국인 3분이 계셔가지고 그중에 2분이 사망을 하셨고 1분은 중상을 당하셨습니다. 현장엔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가 널브러져 있는데요. 중장비를 이용해 수습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고가 난 교각의 높이는 최대 52m, 무너진 구간은 21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안성, 세종을 잇는 도로로 사고가 발생한 안성 세종 구간은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공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가 공사 중이던 다리 위 상판이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판 빔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인 교량. 파란색 대형 크레인인 런처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균형을 잃습니다. 상판 빔은 폭삭 주저앉고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아래로 추락합니다. 교각 위에 올려놨던 상판 빔 4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상판 빔을 옮기던 장비인 런처는 교각에 아슬아슬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안성 방향 상행선엔 상판 빔 설치가 끝난 뒤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반대편인 하행선 상판을 설치하기 위해 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처라는 장비인데 빔은 다 올려놓고 저 런처가 우측 하행선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런처가 균형을 잃었고 이에 대들보 역할을 하는 상판 빔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빔을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 런처인데 여기에서 균형을 잃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다닐지 겁이 난다고 하소연합니다. 진짜 너무 놀랐어요. 보고 주저앉았었거든요. 지금도 다리가 막 떨리고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현대 엔지니어링은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경기 수원 도심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때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주행하던 시내버스 옆으로 하얀 물줄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버스 창문을 세게 때립니다. 급기야 거센 물줄기에 앞쪽 출입문까지 열리고 버스 안까지 들이칩니다. 순식간에 버스 내부는 물바다로 변하고 당황한 승객들은 신발이 젖지 않도록 들어올리거나 의자 위로 황급히 올라갑니다.
경기 수원시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된 건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벼랑간 쏟아진 물폭탄에 인근 도로는 순식간에 잠겨버렸고 물이 빠지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얀 물줄기가 그냥 쫙 이렇게 뻗치더라고. 물이 뻗쳐가지고 그 주위에 그냥 물이 잔잔하게 많이 고여있더라고. 가로등 높이까지 솟구치는 물줄기에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이동하거나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4대가 피해를 봤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지하차도까지 물에 잠기면서 한때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택, 상가에도 수돗물이 끊겨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그럼 물이 안 나오는 거요. 슈퍼에 가서 두 병을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이 닦고 이제 밥 먹고 약 먹고. 파손된 상수도관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파손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서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후진을 합니다. 몇 번을 앞뒤로 움직이더니 뒤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가더니 또 다른 화물차의 옆면을 들이받고 달립니다. 얼마 못 가 길가에 세워둔 차량과 강하게 충돌하면서 뒷바퀴까지 들썩 들립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황당하듯 지켜봅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잠시 뒤로 후진하더니 다시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10여 미터쯤 가더니 또다시 주차된 차량과 부딪힙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이 운전자를 제지해보지만 그대로 도주합니다. 검은 승용차는 모두 9대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검은색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차를 빼주다가 사고를 내고 현행범 체포된 사안입니다. 20대 운전자가 몰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의 행적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봄철이면 강원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 양간 지풍이 시작됐습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다 보니 대형 산불의 원흉이 되기도 하는데요. 동해안 지역의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산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산불 조심이라고 써진 깃발들이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강풍에 소나무가 흔들리고 부러진 나무까지도 보입니다. 순간 초속 20m가 넘는 강풍 탓에 우산은 펼치자마자 그대로 뒤집혀 버립니다. 3, 4월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 부는 강한 바람, 이른바 양간지풍이 시작됐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산불을 확산시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던 2023년 강릉 산불. 16,0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도 양간지풍이 원흉이었습니다. 몰아치는 양간지풍의 산불 감시,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어서 한번 점검 나왔습니다. 불나면 큰일이잖아요. 바람 세게 불고 이럴 적에는 난가 안 떼고 기름 보일날 뗍니다. 동해안 북부 지역엔 올 들어 47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강릉, 정선에선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질 않습니다. 양간지풍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이은 국내외 악재 속에 시중에 돈을 풀어서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함께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인하한 뒤 3개월 만에 추가 인하에 나선 겁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가계빚 증가와 부동산 과열 우려에도 한은이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은 경기가 더 침체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은 1.5%로 제시했습니다. 해외 OECD와 IMF 등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낮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면 가계대출 이자가 연간 3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간 15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감소하는 셈입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내린다고 그런 점은 좋지만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하락폭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어 대출자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했습니다. 또 성장률 회복 방법으로 추경을 꼽으며 15조에서 20조 원의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1.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해오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난 3주 사이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이 무너지며 우리 돈 1억 2천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올해 들어 1억 6천만 원 선을 넘나들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비트코인은 이달 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난 3주간 15%나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 집권으로 2억 8천만 원, 20만 달러까지 간다던 낙관론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최근 2조 원대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자산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단기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PCE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 앞두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8만 5천 달러까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미국이 물가 상승 우려를 씻어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도 다시 나와줘야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다행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병실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는데요. 다만 교황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약간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각 어제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신부전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어제 오후엔 업무에도 복귀해 병실에서 서명 작업을 하고 가자지구의 신부와 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4회 연속 위중이란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교황은 이달 14일 이탈리아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로 12일째가 됩니다. 4년 전 11일간 입원한 바 있는데 입원 기간으로는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교황청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매일 밤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I would say so now Rome it's kind of empty and a lot of pilgrims also not so happy about that.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단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교황에 대한 논의가 일자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을 지낸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은 섣부르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17초간 악수를 하며 기싸움도 벌였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내 서로의 손을 세게 잡고 악수만 17초를 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방식에선 이견의 골이 더 깊었습니다. 종전을 서두르려는 트럼프에 마크롱은 안보 보장이 우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Cette paix ne peut pas signifier la capitulation de l'Ukraine. Cette paix ne peut pas être un cessez-le-feu sans garantie. 또 마크롱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를 언급하며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했는데 트럼프는 선을 그었습니다. De troupes qui iront observer que la paix est bien respectée, qui iront se positionner, pas sur la ligne de front, pas pour justement en quelque sorte être dans le conflit. We're helping Ukraine like nobody's ever helped Ukraine before. 앞서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동민주당 대표가 과도한 미국 의존도를 경계하는 등 유럽의 안보 자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냉랭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도로 러시아 규탄 메시지가 담긴 결의안에는 미국이 반대했고 러시아 침공 문구가 빠진 미국 주도 결의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기권한 겁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들은 모든 부분에서 두 정상의 의견이 엇갈렸다며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비슷한 시각 유럽과 캐나다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특히 EU는 5조 원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대신 푸틴을 옹호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에 맞춰 스페인 등 유럽 국가 정상 12명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집결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쥐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함께했습니다. The war in Ukraine remains the most central and consequential crisis for Europe's future. 유럽연합은 다음 달 중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금 35억 유로, 우리 돈 약 5조 2,500억 원을 전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 협상이 진행되자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며 발표한 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미사일 등 군사물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을 위한 현금 지원이 포함된 2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도 준비 중입니다. 유럽이 똘똘 뭉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재차 두둔했습니다. I don't use those words lightly. 그러자 트럼프를 만나러 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Russia because the aggressor is Russia.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업무 성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천재적인 지시라고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정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 최근 공무원들에게 일주일 업무 성과를 이메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genius in sending it. If people don't respond, it's very possible that there is no such person or they're not working.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의 부정을 고발하듯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억 달러의 사기를 발견했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머스크의 지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약 23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전체에 이메일을 보내 지난주에 한 일을 5개로 요약 정리해 답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here is the sort of the thrashing of the bureaucracy as we try to restore democracy and the will of the people. 이에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답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머스크의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머스크를 두둔하면서 이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머스크는 SNS를 통해 몇 글자만 입력한 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 아주 사소한 요청이었다며 2번 이상 답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녹색 비둘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내에선 보기 드문 희귀종인데요. 울산 도심 한가운데에서 녹색 비둘기가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오게 된 건지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머리와 가슴이 초록색 털로 뒤덮인 새 한 마리가 보입니다. 종가시 나무 가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열린 도토리도 한 입에 넣습니다. 날아갈 때는 푸른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지난 19일 울산 대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녹색 비둘기입니다. 녹색 비둘기는 몸 길이 약 33cm에 날개가 푸른색을 띠는 게 큰 특징으로 나무 위에서 열매와 새순을 먹습니다. 주로 일본과 대만, 베트남 북부 등 온대 숲에서 서식하고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희귀종입니다.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그나마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독도 등 해안가에서 관찰됐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상하는 개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무가 좀 풍부하게 있는 도심 속 공원이 울산 대공원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녹색 비둘기는 수컷 2마리로 울산시는 철새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서식 환경 변화를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거액의 판돈을 건 불법 투견장, 전국 곳곳에서 암암리에 성행 중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경찰과 함께 급습했는데요. 사각 링 안엔 개들의 사투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간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법상 투견은 불법이죠. 그런데도 투견용 개를 키우는 불법 사육장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자리 잡은 개 사육장. 투견용 훈련 장비로 보이는 런닝머신 3대가 놓여 있습니다. 개를 런닝머신에 올려 계속 뛰게 하는 겁니다. 불법 사육시설, 동물 학대 관련 시설들 모르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런닝머신 사용하셔야 돼요. 개가 묶인 채 원을 그리며 뛰는 장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력 훈련에는 살아있는 고양이까지 이용합니다. 힘이 들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중간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매달아 놓고 또 다른 사육장 안에는 물어뜯고 흔드는 걸 훈련하는 장비가 있고 창고를 가봤더니 철제 사각링도 나옵니다. 핏자국 같은 흔적이 군데군데 보이고 약물과 주사기도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불편하실 때 이제 소독하는 거. 10년 전에는 했다 그러니까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제 농장이 개발로도 모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개는 대개 투견장으로 향합니다. 지난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투견장을 급습하자 사람들이 뛰어내려옵니다. 확인인데요. 이거 뭐죠?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취재진이 입수한 투견 경기 장면입니다. 투견의 머리 주위가 붉게 물들어 있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판돈 거는 데만 열중합니다. 야, 너라면 되냐? 좋아. 너라면 되냐? 판돈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릅니다. 아주 잔인하게 하지 개가. 저 개가 다 트집이고 하니까 도망을 가면 되는 기고 못 일어나거나 그 죽는 것도 수단이 있습니다. 학대에 가까운 훈련을 받고 투입되는 투견들. 정부는 사육장과 투견장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서창우입니다. 네, 화장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요즘에는 어린이 전용 화장품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화장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 어린이용 화장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김효진 씨는 최근 초등학생 딸에게 어린이용 네일아트 키트를 선물했습니다. 성인용보다는 자극이 적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추세라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건강 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이한테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인 화장품 매장을 찾는 10대 청소년도 늘었습니다. 10분이라고 치면은 중고등학생분이 한 4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메이크업 영상이 많다 보니까 성인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관심도 많고 더 많이 오세요. 식약처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조사해보니 색조 화장품을 쓴다고 답한 초등학생은 11%, 중고등학생은 26%나 됐습니다. 화장품 정보는 주변 사람이나 SNS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분들, 어떤 화장품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것만 따라 사세요.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색조 화장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 피지가 증가하고 모공이 막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용한다면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화장품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사용할 때는 손을 씻고 화장 도구를 깨끗이 보관하는 등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한 공수처 답변을 추궁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 실무자의 착오였다면서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여당의 공수처 영장 쇼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대통령과 함께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들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상민 피의자가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쉽게 관할로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대통령만을 대상으로 한 영장이니 대통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김용현, 여인영 체포영장 청구 사례로 재차 반박했습니다. 주소지가 서대문구인 김용현 전 장관이나 과천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왜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설명해보라는 겁니다. 공수처장 해명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법리와 변명을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처장은 공수처가 애초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답한 건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파견받은 직원이 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를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진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 메모가 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보인다는 필적 감정 보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조특위 시작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행 명령장 발부를 놓고 여당이 반발합니다. 불출석한 다른 증인들처럼 홍 전 차장도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메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도 추가해야 됩니다. 예, 동행 명령장 발부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글씨체와 필적이 같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선원 의원이 신상 발언에 나서자 여야는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게 홍장원 메모와 박선원 메모 필체 보입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메모 작성 시점에 홍 전 차장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위치 정보가 나온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상세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을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 장소만 특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인 필적 감정 10번 100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한 대만 쓰는지 여러 대를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당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치세요? 아니 우리 이 의원에서 누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럼 나가서 언론에다가 얘기하세요. 오늘 마지막 청문회를 끝내는 국조특위는 오는 28일 활동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기점으로 여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의힘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 대통령을 비호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자서전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본격 정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를 찾아 책임 당원들을 만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후 진술엔 대통령으로서 느꼈던 진실한 소회가 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위치만 지키겠다고 그런 행동이 쌓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죽게 생긴 걸 대통령 혼자 몸을 던져서 떠안고 있는 거 아닌가. 김포시와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엄과 관련해서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 대선 출마 질문엔 헌재 결정까지 언급 않는 게 도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책 출간을 시작으로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섭니다. 한 전 대표는 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겐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이념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한 전 대표는 9일 만에 SNS 활동도 재개했는데 오늘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우클릭이라면서 이 대표를 여의도 황제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제약시할 필요 없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1가구 1주택자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낮아진 부동산 관련세율은 집권 시 그대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뭐 그것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은. 집값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우클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중도 보수라면 노란봉투법 등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여론의 추이는 어떨까요? 채널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돌려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공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 조사에선 국민의힘 46%, 민주당 34%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또 다른 조사에선 국민의힘 30.4%, 민주당 49.5%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정확한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서 각 여론조사의 경향성과 편차를 최대한 제거해 평균값을 측정하는 채널A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돌려봤습니다. 오늘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38.6%, 민주당 36.9%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실시된 18개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 국민의힘은 1.2%포인트, 민주당은 2.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양당이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설득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발언이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다 보니 다음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막판 여론전에 나설 경우 민심은 더욱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포레이는 매주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레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성현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표정을 봤나 보죠? 네,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던 이 계엄 선포 직후에요. 이 우리가 기억하는 한 전 대표의 표정과 다른 표정을 이준석 의원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본회의장 밖에 보면 의원들이 앉아있는 소파가 있어요. 야, 재석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망했죠 이러고 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서번 뒤에 가니까 약간 상석 같은 소파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가운데 앉아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했다고 진짜로? 민정 사이드가 보니까 안기룡 씨가 앉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한 전 대표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네, 계엄 해제 표결 직후라 안도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가능성에 무게 두던데요. 한 대표 왜 저렇게 할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런 액션이 나왔나 했는데 1년의 과정을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괴물이 쓰러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오히려 그런데 그 표정을 이 의원만 본 건가요? 네, 그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이 한 전 대표 곁에 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당시 이 의원이 몇몇 의원들과 대화하긴 했지만 한 전 대표와는 전혀 대화 없었다고요. 또 긴박한 분위기 속 한 전 대표가 웃으며 인사한 건 상황상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랄까요? 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견제 같은 걸까요? 일단 친한계 의원들은요. 표결도 참여하지 않은 이 이준석 의원이 계엄 당일 상황을 갑자기 무슨 의도로 언급하는지 의심하던데요. 하지만 이 의원 여당 잠룡 누가 나오든 자신 있다고요. 페리스 힐튼과의 상속녀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김문수 지사도 지금은 그냥 1등 하니까 1등 계속 하는 느낌이 한동훈 장관이 이념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보는데 법기술자잖아요. 15년 정도 정치권에서 연마하시면은 15년? 네. 한동훈 대표는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아직 탄핵 심판 결론 안 나왔는데 벌써 돌아오나요? 네, 총리직에 복귀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계엄 이전에 봤던 한 총리의 전투력 넘치던 모습 오늘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넌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해야 되죠. 물으시니까 수사기관에 세 번의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지 마세요. 저에게도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보면 한 총리는 그동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줄곧 사과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야당 향해서 뼈 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할 때와 비교해보면 이번엔 너무 달랐다는 거죠. 2007년에 제가 했을 때하고는 행정부가 일을 하는 정치적인 상황은 달랐다, 어려웠다.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이거 좋은 사태예요. 행정부에는 큰 부담이 되고 원활히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탄핵 변론 마치고 결과 기다리는 한 총리. 만약 다시 돌아오면 국민 위한 전투력 뽐내줬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지윤 기자, 대통령 최후 진술 시작됐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제 6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잠시 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최후 진술문을 현재 탄핵 심판정에서 일어선 채 읽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종합 변론 종료가 당초 일정보다 1시간 가까이 늦어졌지만요. 대심판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에는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위원회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에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이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담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와 자신의 거취 문제가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이 끝나면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지정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마치면 서울 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며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모레부터는 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1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큰 추위는 없는데요. 서울 영하 2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서울 7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섭니다. 추위가 잦아드니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유입되며 전국 곳곳에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무척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해서 꺼진 불씨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로 끝납니다. 공정한 결론과 깨끗한 승복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 잠시 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최후 진술이 마무리되는 대로 채널A 뉴스 특보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승복, 약속.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